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데이터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데이터 요리사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한 주제입니다. 주제는 소프트한데 내용은 상당히 유용하게 전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 이 트렌드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 또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4차 산업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데피니션, 정의를 해보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성에 대한 거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왜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또 어떤 측면에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빅데이터가 우리 이런 일반 행정에 적용된 이 공공의 사례로 적용된 사례, 이 사례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그 댓글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하고 요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요리와 데이터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재료 측면을 보면 당연히 요리를 하려면 요리의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도 재료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재료는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체 데이터 중에 각각의 데이터의 태그, 이름들을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애트리뷰트. 그러한 속성들이 마치 요리의 재료처럼 있죠. 근데 원리를 보면 요리를 할 때는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 과학적인 특성, 물리학적인 특성 이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논리라고 하는 게 있죠. 논리.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프로세스는 어떻죠?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손질하고 이 재료를 혼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불에 넣어서 이제 가열을 해서 일정한 형태로 이걸 만들어내고 거기다 양념을 추가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레시피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재료를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스를 이제 요리를 하듯이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같이 분석을 하게 되고 처리하고 마치 불을 지피는 것처럼 처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야 이제 맛깔이 나잖아요. 양념을 추가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보면은 칼이나 가스레인지와 같은 이런 어떤 단순한 도구도 있고 또는 딱 쌀을 넣으면은 밥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복합적인 도구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R이나 파이썬과 같은 로우 레벨한 그냥 랭귀지를 제외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제공해서 그 랭귀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로우 레벨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루, 빅재미 또는 마임, 뭐 요즘에 오렌지와 같은 거기에 이제 이런 랭귀지는 숨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툴을 쓰면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하이 레벨 도구도 있다. 이렇게 소스 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료도 있고 원리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도구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거기에는 의존성들이 있어요. 의존성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요리할 때 보면은 프로세스의 의존성,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레시피와 도구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데이터라도
처리 절차, 도구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죠. 결국은 우리는 요즘에 요리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셰프. 요리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게 요리입니다. 그런 요리사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했다고 해서 올바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그것은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리사가 중요한 것처럼 데이터도 데이터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주체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원리, 프로세스, 도구, 프로세스, 사람까지 있을 때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앞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재료나 도구나 그 다음에 사람까지를 얘기를 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정성적인 겁니다. 요리를 할 때 정말 맛있는 요리는 일정한 기법이라든지 좋은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요리를 아주 맛있게 아주 보기 좋고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성을 담잖아요. 혼을 담잖아요. 그래야 아주 기막힌 요리, 명품 요리가 나오듯이 데이터 분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여기에서 정말 좋은 것을 끄집어내야지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열정을 담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드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다. 데이터는 요리와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을 많이 담고 있죠. 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현재 상태의 어떤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기술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데이터를 빅데이터 관점에서 활용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4차 산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이 한글에는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hange, innovation, revolution.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change, 영어에서 change는 단순한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변화. 그 다음에 innovation 같은 경우는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아주 많이 변화됐다. 아주 많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을까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레볼루션, 혁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 이전 정권이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태어난 거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무슨 혁명, 무슨 혁명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혁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다음으로 변화된 거를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레볼루션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그 이전의 저항들을 다 걷어치워 버리고 변화되는 것을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4차 산업에다 뭘 붙였어요? 혁명자를 붙였어요. 혁명자.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We are at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we live, work, and relate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바뀌는데 어떤 바뀜이냐면 fundamentally changing이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변화도 아니고 4차 산업 혁신도 아니고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얘기를 하고 DX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뭘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그 이전에 해왔던 일들이 이런 혁명에 가깝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 근데 그게 아주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original Industrial Revolution was driven by the discovery that you could use steam engines to do all kinds of interesting things. That was followed by additional revolutions for electricity and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re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ringing together digital,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We need a different economic model that will allow us to meet the basic needs of every human on the planet, and that will be focused not on growth per se, but on maximizing human well-being. We have energy technologies that can power our civilization, but how do we get it and implement it at the scale we need at a pric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afford? If we're able to do something to transform citi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then the impact can be huge. We can use asset tracking, we can use IT, we can use 3D printing to decouple growth from the resource constraints we have. The question of adding quality to quantity, it's really about a diverse, safe, healthy, and just world with clean air, clean water, clean energy. Together we are fighting to preserve our fragile climate from irreversible damage and devastation of unthinkable proportions. The prediction of 5 million jobs lost by 2020 to technology is serious, but the main question is, how will we define work? How will we share the wealth? How can you have a doctor that really knows a lot about data? How can you have a biologist that knows about medicine? We have to create a space that enables people to think freely, to think divergent thoughts, to think creative thoughts. We really need a new education or new training. We're working with a World in Motion and First Robotics, trying to encourage students from third grade all the way up through the end of high school to pursue science, math, and different technologies. It's this ability of digital technology to change outcomes, to truly empower people that can create a more equitable grow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he potential to make inequalities visible and to make them less acceptable in the future. I was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to be able to voluntarily move my legs while stepping in a robot. The cure will be possible if enough of the right people have the will to make it happen. We're seeing this incredibly exciting convergence of genome editing, DNA sequencing. Governments have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in enabling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technologies. W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at every level of society to adapt to these technological challenges, which are redefining what it means to be completely embedded in this world. Even though we have everyday problems we have to solve, we have to find a way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innovations of tomorrow. The original. 네, 4차 산업혁명,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세태, 그 다음에 기술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와 다양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좀 짧게나마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전에 혁명자를 붙였던 게 기계화,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정보화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지능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아시죠? 엘빈 토플러가 썼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의 물결이었습니다.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이 여기로 가는데 그 권력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나 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닌 정보가 가는 곳에 권력이 간다고? 그 정보가 어떤 속성이길래 눈에 안 보이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빈 토플러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기가 돈을 벌고 권력이 집중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지만 신선해했어요. 신선해서 각종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오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핵심적인 권력의 수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글, MS, 그다음에 뭐 애플, 뭐 이런 뭐 페이스북, 뭐 모든 기업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성장시켰고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계가 없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뭐 산업 시설도 없고 미국에 가보면 애플 본사는 그냥 둥그렇게 만들어진 인피니트 룹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본사만 있고 또 구글 본사에 가면은 그냥 덩그러니 빌딩만 있어요. 거기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때 정보화를 미리 읽고 대응했던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마어마한 성장과 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이 정보 시대 때 적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정보화 지수가 우리나라가 단연간 1위를 할 정도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추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화 시대 때 리더십을 확보했던 어떤 성견 지명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시대에 수능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의 이유가 뭐냐?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요즘에 더 들어가면 챗GPT, 바드와 같은 생성형 AI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이 일을 시키는 정보화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기계 스스로 뭔가 사물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대 그거를 지능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각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과 그 다음에 정부, 도시, 제조, 가전, 전자, 자동차, 의료, 집, 공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기, 그냥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려서 정부는 스마트 정부가 되는 것이고 도시는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스마트 카가 되는 것이고 의료는 스마트 의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은 스마트 홈이 되는 겁니다. 여기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 change but revolution. 혁명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 혁명적인 변화는 생산성 측면에서 삶의 방식에서 그다음에 정부 사이드도 이런 변화가 가속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는 모든 띵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인터넷 프로토콜로 연결돼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게 여기 IoT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 오브 띵. 이게 인터넷 오브 띵이 뭐냐?
여러분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IoT입니다. 요즘에 냉장고를 사면은 냉장고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IoT입니다. 집에 청소기를 샀어요.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IoT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면은 당연히 요즘에는 IoT 기능이 적용된 자동차를 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합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초연결성이 왜 중요하냐?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쏟아지면 인터넷으로 쏟아지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쏟아지니까 그 인터넷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으로 쏟아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 환경에서도 과거에 사람만 쏟아낸 데이터에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누군가가 선점해서 분석하면 거기 안에 권력과 돈과 그 다음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역량을 초지능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또는 AI 학습하는 것을 AI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초지능화를 가기 위해서는 띵들이 연결된 걸 기반으로 쏟아진 데이터가 지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로 만드는 거를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이렇게 이거를 초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가지의 특징은 일단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그러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초지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화하는 거를 초융합,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미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노키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는 2010년경에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애플이라든지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50%를 넘지 못합니다. 전 세계 마켓쉐어의 한 30몇 %가 삼성이고 애플이 30% 초반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 노키아는 50% 이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키아 어떻습니까? 몰락했죠. 피처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드웨어 특화된 소프트웨어만 고집하게 된 노키아는 몰락했지만 그 당시까지 컴퓨터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팟, 그러니까 음악을 재생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범용 OS에 다양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아이폰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고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죠. 2020년에 애플 시총이 2조 달러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어떤 충격적인 기사였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더해도 2020년 애플 시총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미 이렇게 혁신적이고 뭔가 정보를 잘 다루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부과하고 있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i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is the slow fish.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큰 기업,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시대였다. 근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냐? Fast fish eat the slow fish. Fast fish.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우리 기업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업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 발빠르게 세상을 빠르게 있고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이 그냥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느린 기업을 잡아먹는다. 실제로 그런 M&A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만을 주변으로 있는데요. 저는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HP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구글과 같은 아주 거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자고 나면 또는 몇 달 후에 갑자기 유니콘 기업 1조 원의 기업이 된다든지 하는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발빠릅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히려 실리콘밸리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모를 지경이에요. 거기는 4차 산업혁명, 그 혁명이 뭐예요? 그냥 거기는 모든 기술들을 활용해서 서비스화해서 그냥 바로바로 만드는데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기존의 아날로그로 처리했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했던 일을 이제는 그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핀테크,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용어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뱅킹 서비스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출까지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처리했던 거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개념 때문에 DT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D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테크놀로지는 어떠냐? 기존에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인텐시브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AI, 생성형 AI,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더 심화되고 더 기계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 것, 그게 기술 환경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런 환경으로 된 기술을 활용하는 거를 D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생각을 뭘 강조하냐면요. 디지털 세상이지만 더 사람을 생각해라. 아날로그 싱크는 인텐시브한 아날로그 싱크. 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라. 대표적인 기업을 애플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애플의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뭐에 열광을 했냐면 부드러운 UI, 멀티터치, 그다음에 곡선들 이런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디지털에 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그거를 표현할 때는 사람에게 가장 가깝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UI, UX라고 얘기를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감수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행안부에 있는 공공사이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이거는 쓸모 있다라고 느끼는 거를 사실은 공공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그걸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대, 그게 중요한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버먼트 사이드, 정부 사이드인데요. 기존에도 전자정부 했잖아요. 우리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 2010년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전 세계 1위를 단연간 수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이 이 DT 시대에 맞는 거냐? 여기서 어드밴스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어드밴스드. 그래서 어드밴스드는 어떤 측면이냐?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데이터 드리블입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거죠. 아까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쏟아진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법제화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드밴스드 전자정보로 나가는 것.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는 DT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에 대해서 후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팔로우 그룹이 있고, 평가 그룹이 있고, 어댑터, 그다음에 선도 그룹이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많이 요구되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나 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 기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사이드에서는 벌써 선도적으로 글로벌하게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사이드는 선도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거버먼트 사이드다. 이게 이제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어떤 조직은 잘하고 어떤 조직은 못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혁신의 방향이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강조는 기술을 하더라도 활용은 기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는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발현이 된 공감과 서비스가 보여진다. 그래서 not technology but empathy and service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교양 과목인데 근데 그 교양 과목이 대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 교양 과목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스탠포드가 그 실리콘밸리 지역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뭔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내서 많은 성공사를 만들어내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그 하나의 프로세스 절차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도가 보면은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집 모양처럼 돼 있고 emphasize하고 ideate는 위쪽에 위치하고 define과 prototype과 test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emphasize하고 ideate는 확산의 측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을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쪽이고 define과 prototype과 test는 좀 아래쪽에 위치했는데 이거는 구체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산과 수축. 그러니까 emphasize, 공감 포인트는 많이 도출하고 그걸 정의를 할 때는 특정한 거로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이제 그룹에서 요약해서 정의를 하고 다시 그거를 해결할 때는 또 많은 해결점을 아이디에이트로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비교 분석할 때는 프로토타입 할 때는 또 그중에 몇 개를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확산과 수축에서 위아래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널리시스가 뭐죠?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석,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는 어널리시스가 없어요. 뭐가 있죠? emphasize가 있어요. emphasize는 굉장히 정성적인 단어잖아요.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석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부터 하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한다는 거죠. 공감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뭐 그걸 분석하고 공통 분모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른 맥락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괜찮은 거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아이디에이션 해서 그리고 나서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했던 하고 나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저도 한번 그 스탠포드에 가서 한번 그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이거 과정을 진행하는 곳을 보시면 창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데서 이렇게 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디지털 장비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 하나도 없고요.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주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공 빅데이터 기획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과정을 사실 한 5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수천 명이 이 과정을 이제 듣고 지금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기획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그런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저희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마인드맵으로 일단 그 부서, 그 부처하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먼저 조사하는 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야 이거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또는 이거 하면 시민들이 정말 편리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행안부의 어떤 분이 CPR 미실시에 따른 사망사고 해가지고 CPR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와 해결들을 찾아가지고 해결점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셋들을 이제 공공 데이터 또는 통계 관련된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탈에 있는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에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탐색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떨 것인가라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서에서는 이걸 실제로 내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비스까지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아주 성공사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기획한 그 담당자는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에 대한 그런 공감 포인트를 찾아내는 데 먼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처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 너무 기술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지금 여기에서 접근한 것처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또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그 공감이라고 하는 포인트, 아날로그적인 감수성, 그 감수성의 포인트를 먼저 찾고 그거를 해결할 때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거창한데요. 사실 그게 DT의 가장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커 보이고 나와 동떨어진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업무상에서 어프로치 할 때는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DT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DT는 상호 의존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존성이 앞에서 보면은 IoT가 이제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면 사람이 쏟아내는 데이터만 집중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센서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센서 데이터도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집할 때 또는 처리할 때 모바일로 많이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사이트 안에 클라우드에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빅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AI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AI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융합 서비스라고 하는 공장이라든지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IoT,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이런 순으로 이렇게 기술들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에는 모든 띵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쏟아내는 측면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그림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새로운 시대의 오일이다.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우디의 부자는 매번 수조 원의 돈이 생긴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다 돈이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오일,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석유가 이제 판매가 되면서 돈이 생기는 건데 지금 데이터를 오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는 오일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응용된 결과물, 그거를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는 새로운 시대의 전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가 쭉 데이터하고 요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DT 시대의 어떤 특징들, 아주 중요한 특징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DT 시대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까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데이터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정의를 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발견, 조사, 수집, 창작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 자원의 형태 그대로의 것이다. 그대로의 것이다. 영어로 하면 raw하다라고 합니다. raw, R-A-W, raw 뜻이 뭐죠? raw 뜻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날것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의 가장 중요한 그 내부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팩트와 관련이 있다. 사실과 관련이 있다. 조작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정의를 잘 기억을 한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 그건 데이터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조작을 했다. 인위적으로 바꿨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얘를 변경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지금 왜곡됐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것과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잘못된 조작, 그걸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 사실 그대로를 대변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I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된 거는 1950년부터 나왔어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50년이니까 한 73년이 됐잖아요. 지금 왜 AI가 갑자기 일반 대중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막 붐업이 됐느냐? 그 이전에는 AI라는 게 없었느냐? 그 이전에도 AI가 있었고 AI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언제 폭발적으로 AI가 유행하게 됐죠?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사건이었죠? 아마 여러분 다 답변할 것 같은데 이세돌이 바둑 두다가 AI가 갑자기 완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AI라는 단어가 막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돌이 바둑에서 지기 전까지는 바둑 프로그램의 최대 기력이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4급까지 나왔습니다. 바둑은 18급부터 1급까지 올라가고 다시 1단부터 9단까지 올라가는 체계잖아요. 이세돌은 1단부터 9단까지 해서 9단에 있으니까 최정점에 있는 최고수 바둑이었는데 그 당시 나온 바둑 프로그램은 4급이었어요. 고작 4급. 그때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구글 쪽에서 나오는 게 바둑 프로그램이 9단을 이겨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바둑 프로그램과 그 이전에 나온 바둑 프로그램도 AI였고 그 다음에 이세돌 때 두었던 알파고도 AI인데 두 개 AI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그 AI의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AI는 조금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룰 베이스드 AI입니다. 룰 베이스드. 규칙을 기반으로 한 AI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둑 프로그램을 짰냐면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자, A라는 착점에 두면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5군데야. 5군데인데 여기가 가장 효율이 있어라고 하는 거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그 효율을 판단해서 여기다 두면 돼. 그래서 if 바둑이 여기에 착점은 4 곱하기 3의 착점을 하면은 then 그 다음 착점은 하얀 돌은 뭐 4 곱하기 7에다가 착점을 해야지 라고 하는 로직을 누가 짜줬어요? 사람이 짜서 프로그래밍 해서 넣어줬어요. 그렇게 룰을 정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짜서 넣어줬더니 바둑 프로그램이 4급까지 이제 두게 된 거죠.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건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그동안 바둑을 잘 두었던 것들 다 모아. 그걸 기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보를 몇십만 개를 모아요. 그리고 몇십만 개를 그냥 우리는 알고리즘만 짤 테니까 그 기보에다 알고리즘에다 이거를 기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사람 머리처럼 생긴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그냥 학습만 하게 해. 그래서 새로 착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좋은 거를 네가 골라. 컴퓨터 네가 골라. 그래서 네가 작점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거를 딥러닝 기반의, 그죠? 딥러닝 기반의 A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몇십만의 데이터의 기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니까 그러니까 4급밖에 못 듣던 바둑 프로그램이 갑자기 9단을 이기게 된 거죠. 이제는 이제 AI가 바둑 안 두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두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기반으로 만드는 AI입니다. 그리고 나서 AI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입니다. 그 생성형 AI가 똑똑해지려면 결국은 그걸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근간에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AI로 서비스할 수도 있고 로봇은 또 뭡니까? 로봇은 이제 AI이지만 AI이면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모양의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전체 공정을 제어하는 로봇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청소 로봇도 있잖아요. 다 그게 AI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플러스 하드웨어를 결합하고 있으면 그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구동시키는 거.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그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AI화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얘기를 하고
공장의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그대로 미러시키는 그런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하드웨어에서 센서 데이터를 쏟아내어야 그걸 바탕으로 가상 환경에다 그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순식간에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자동차를 인식하게 되고 속도를 인식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그리고 AI와의 지능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죠. 그 데이터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지식의 피라미드를 보면 됩니다. 이 지식의 피라미드는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태어나면 뭘부터 가르쳐요? 한글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부터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한글을 배워야 그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책에 있는 데이터, 책 안에 쏟아지는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읽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생긴다는 거는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과 깨달음이 작동되는 거죠. 그걸 위즈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즈덤의 출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피라미드의 가장 근간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프로세싱, 처리를 하게 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프로세싱된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서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면 그거를 날리지, 제너럴라이즈 시킨 결과를 날리지라고 합니다. 날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를 잘 활용해서 응용해서 뭔가를 결과를 낼 수 있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즈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결국은 또는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지혜롭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번다.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는 아주 유명하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다 어떤 파워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잘 정복하고 활용하는 사람, 기업, 집단, 기관이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열광을 하고 있다. 원래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걸 빅데이터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걸 AI라고 붙이기도 하고 챗GPT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기온이 섭씨 10도이고 화요일에는 섭씨 16도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월요일에 기온이 섭씨 8도이고 화요일에 섭씨 12도야. 그냥 월요일에 8도, 월요일에 10대, 화요일에 16도와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엑셀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AVG라고 하는 걸 가로 열고 이번 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평균값을 냈어요. 이거를 프로세싱 했다라고 합니다. 프로세싱 했다. 프로세싱한 결과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싱의 방식에는 정보를 리드하는 것도 있어요. 읽어보는 것도 있고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뭔가를 처리하는 것, 가공하는 것, 행위를 인포메이션,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그럼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특정한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야, 이번 주에 이렇게 춥고 이렇게 다음 주에도 더 추울 것 같아. 그러면 요즘 날씨는 추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시킨 결과를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3주 동안 더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아. 그동안 두꺼운 옷 입고 다녔는데 너무 더워서 땀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날씨가 더 따뜻해지니까 좀 더 옷을 가볍게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어. 일반화 시켜보니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거를 knowledge,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영어로는 internalized knowledge 또는 capa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추천해 볼까? 그럼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capability 이거를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최근에는 그거를 데이터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데이터 인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를 데이터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흐름 등을 발견하는 것, 숨겨져 있는 발견되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인사이트는 value, 가치를 도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범주에는 데이터 value, 그 다음에 데이터 structure,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리 체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안에는 마스터 데이터, 또 용어, 또 단어, 도메인 이런 용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논리, 물리 뭐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IT를 담당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 밸류 측면, 데이터 이 밸류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이클을 정의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공공 분야에서도 이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하고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했어요. 기획 단계 때는 데이터를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관리하고 분석 과제를 기획하는 측면들을 했고요. 수집에서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측면들 그리고 정제할 때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하는 부분들 분석할 때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각화할 때는 시각화를 기획하고 시각화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때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FDA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하고 그대로 하도록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데이터 과학 또는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번 그 과학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은 뭔가요? 과학 사이언스. 사이언스의 핵심은 증명해서 그 증명한 결과가 참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한 결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규칙으로 또는 어떤 원리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수립하게 되고 이 가설을 기반으로 뭘 해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맞다라고 하면 증명이 된 걸로 해서 그거를 원칙으로 가져가는 거를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입니다. 증명. 근데 경험은 뭐죠? 경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여기다 대면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것 같아. 이걸 과학적으로 막 실험하지 않아도 야 여기에는 아파트도 많고 여기에는 교통시설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연령대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 언덕진 데는 아니고 좀 평탄한 곳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 그거를 내가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이죠. 그러면 데이터 과학은 뭐냐? 데이터에다가 뭘 붙였어요? 과학자를 붙였어요. 과학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승계받은 것을 데이터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왼쪽 사이드의 데이터 과학과 오른쪽 사이드의 업무 경험과 이거를 결합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처럼 증명하지 않고 오른쪽처럼 1년,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경험을 하지도 않았어요. 증명도 안 했고 경험도 안 했어요. 증명도 하지 않고 경험도 안 했어. 근데 어떤 밸류를 도출함에 있어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과학적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쏟아진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쏟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마치 증명한 것처럼 또는 경험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과학처럼 하지 않았어도 또는 모든 거를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경험하지 않아도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을 내보니까 마치 실험한 것처럼 또는 마치 경험한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알파고 같은 경우가 바둑을 두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바둑 둔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새로 착점할 때 마치 이 사람이 바둑을 잘 뒀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대규모로 관련된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 의한 증명에 의한 가설에 의한 과학을 하지 않고서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자. 요즘에 제가 대학에 연구실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연구실에서 많이 바쁘지? 많은 실험 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바쁘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실험 장비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는데 우리는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만든대요. 반도체와 관련된 건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결과물로 리얼 환경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만든 제품을 실제로 리얼을 수행하는 기업한테 보내가지고 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 거꾸로 됐어요. 이게 모아진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리얼 환경에서 검증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데이터 과학을 하신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데이터 과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스터디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이렇게 도출한 그런 결과물들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거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열린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한 거죠. 데이터 과학. 그다음에 대전시에 열섬 현상이 있는데 그 완화를 위해서 살수차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의 최적 경로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출한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시의 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공원도 이제 일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보시면 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이언틱하게 했던 그런 결과물들이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속성, 그게 데이터다. 데이터를 통해서 value, 가치를 도출하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4차 산업시대 DT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데이터 과학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간단하게 사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볼륨, variety, velocity, value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이를 분석, 활용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최근에는 볼륨이 아닌 데이터의 가치와 비정형 분석, 융합 분석의 가치를 둔다. 이 볼륨과 variety, velocity의 특징은 뭐냐면 볼륨은 아주 큰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variety는 그 아래쪽에 있는 정형과 비정형을 얘기를 합니다. 정형과 비정형. 정형은 뜻이 뭐냐면은 특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문자면 문자, 숫자면 숫자, 그림면 그림. 그리고 길이까지 문자 10자리, 숫자 10자리. 이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은 뭘까? 문자, 숫자, 영상, 그림을 상관하지 않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도 당연히 상관하지 않고. 마치 그냥 텍스트에 있는 것들, 우리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들, 여러분 카카오톡에 쓰는 데이터들,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도 엄격하게 하면 정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정형 또는 비정형까지 이러한 특징을 variety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velocity는 정보가 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veloc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value는 이런 3V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value, 가치 있게 제공되는 측면. 그래서 빅데이터는 가치 있는 걸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공공 분야로 적용하면 업무는 민원이나 내부 업무 처리 등 또는 센서, 생활 등에서 발생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치를 도출하는데 가치가 어떤 가치냐?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생산성의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은 어떨까요? 일반 회사는 어떨까요? 일반 회사는 오로지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매출 측면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생산성 측면에. 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시키는 거,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일반 기업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 그러니까 공공사이드는 어때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것들, 그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고 이런 처리되는 수단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죠. 빅데이터의 3V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더 빠른, 더 정확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느리면 이제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리얼타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기존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는 취급을 안 했어요. 다 오라클이나 사이베스나 MS SQL이나 티베로나 뭐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와 같은 정형 데이터베이스.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타입과 길이가 일정한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일정하게 처리된 데이터만 들어갔었어요. 그 데이터만 처리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잘했죠. 그걸 정보화 시대였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 비정형까지 반정형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빅데이터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안 보였던 인사이트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정형까지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의사결정,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트너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밸류 체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위쪽은 이제 서포트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의 인사이트로서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경영 효율화에 활용하는 부분, 또 디지털 마케팅이나 위험 관리와 규제 대응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 그러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행정일까? 뭐 결과적으로는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해서 리포트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슬라이스해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거다. 비저빌리티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고 화려한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내는 거죠. 의미를 알아내는 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마땅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나왔네 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는 바대로 나왔다.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다. 왜냐? 그런 거죠. 내가 바둑이 만약에 1단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1단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거기까지만 데이터를 분석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나온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속성의 컨디션을 변화시키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 규칙을 찾아낸 것이니까.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가시성 있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보여지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출발이다. 두 번째는 뇌피셜을 되피셜 한다. 뇌피셜은 뭐예요? 뇌에서 외치는 대로 이거를 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험 기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 기반.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굉장히 내재화됐던 거를 대피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피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니까 그 경험이 왜 이렇게 최적화됐는가 몇십 년 동안 또는 약간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보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더니 객관성도 있고 신뢰성이 높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은 결국 뇌피셜, 경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데이터로 쏟아내는 것이다. 데이터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또 중요한 거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낼 때 우리가 온라인, 우리가 고속철도를 예매할 때 이럴 때는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내가 언제 고속철도 KTX를 예매해서 어디를 가야 돼라고 할 때는 이 트랜잭션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는 트랜잭션은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데이터는 사실 패턴과 상관없이 정확도, 컨시스턴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이 컨시스턴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컨시스턴시를 강조하는 순간 데이터 처리의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집중하지 않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을.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의 업무 처리에 집중하지 않고 개별 데이터 처리의 업무적인 무결성에 신경 쓰지 않고 집합적으로 대량으로 발생된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이상현상을 발견해내는 것이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뭐 하루치, 일주일치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일, 한 달, 10달, 1년, 10년 그러니까 1년 되면 안 보이고 한 달은 안 보이던 게 1년 되는 게 안 보이던 게 10년을 모아보니까 이게 이제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100년을 모아보니까 패턴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non-volatile, 휘발성을 시키지 않고 계속 누적했을 때 갑자기 거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 업무 혁신 인사이트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에서는 데이터 히스토리, 시간에 따라서 시계열적인 시간 축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누적하는 것을 시계열적 데이터 누적, 이거를 데이터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누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할 때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전체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을 쪼갰을 때 쪼개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각 쪼개어 있는 것들은 다른 쪼개져 있는 것과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Mutually exclusive. 그리고 쪼개져 있는 걸 다 모았더니 전체를 이루어야 된다.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하는 개념인데 데이터 분석할 때 미시하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균형감 있게 밸런스드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 뭔가 우리가 편견을 이제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하게 데이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이러한 개념도 빅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획도 하고 분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획을 한 그런 결과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진 관측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주에서 지진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를 이제 추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최적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목적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획서의 사례입니다. 보면 목적 필요성 이렇게 개요가 있고 활용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요. 활용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분석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세트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서의 하나의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한번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부산에 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죠? 해운대와 광화문을 많이 갑니다. 돈을 어디 많이 쓸까? 그래서 흥미롭게 한번 부산시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부산 사람하고 부산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돈을 쓰는 것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어요. 보통 부산에 오면은 회를 많이 먹을 것이라고 하고 회 관광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산에 올 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회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가서 특히 해운대에서 회를 먹는 게 많았어요. 근데 해운대에서 이제 관광 마케팅을 하는데 근데 부산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에 가서 회를 먹으러 가는 것보다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많이 가요. 그 부산 사람한테 해운대는 그냥 서울 사람들이 강남 가가지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횟집으로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일변도 있게 그냥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 회만 먹어야지 마케팅 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이외에는 횟집을 광고를 하고 그냥 부산 사람한테는
여기에는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양식도 먹고 즐깁시다.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에서 좀 더 디테일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지역에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전주에 가면은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있는데 전주에 가면 무조건 한옥마을 많이 가죠. 한옥마을 가보면 정말 보기도 좋고 예쁩니다. 예쁘고 참 즐거워요. 근데 한옥마을을 저도 한옥마을을 여러 번 가봤지만 하루 종일 한옥마을을 관광하지는 않거든요.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한옥마을을 돌아보면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 참 기분 좋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서 이제 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거죠. 사람이 이제 전주에서 한옥마을은 많이 오는데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한옥마을 보고 이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패턴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카드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데이터라든지 SNS 데이터 가지고 따져보니까 전주에서 잘 노는 사람들은 한옥마을에 갔다가 그 인근에 새만금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몇 박 코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까 몇 박 코스로 전주권역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주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관광 코스로 여행하면 전주를 굉장히 재밌게 놀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을 더 활성화시키는 사례 이런 사례로 했던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또 어떤 관광 수요를 늘려가는 그런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어떤 밸류 가치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게 높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원래 비디오 가게였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가게였어요. 실제로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부터 그런 비디오 가게를 넷플릭스가 이제 사게 됐고, 근데 조금 있다가 넷플릭스가 이 비디오 가게를 우리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고 그 하드웨어 비디오 가게를 다 폐점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거래하고 있던 수많은 고객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해요. 왜 우리 잘 이용하는 이 비디오를 우리 못 보게 하냐. 넷플릭스는 그 비디오 가게를 다 지워버리고 데이터,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영화는 볼 수 있으니까 영화를 그 중간에다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를 모아놓고 우리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서비스하면서 넷플릭스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지금 넷플릭스는 그런 OTT 환경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푸시해가지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어떤 대표명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 같은 경우는 자라는 사실은 이제 거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 기업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제조업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재고잖아요. 재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재고가 그만큼 늘어나 있으면 이 재고 때문에 사실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라는 재고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살 만큼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만큼의 제품을 만든대요. 그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시점에는 이 정도의 양의 이 정도 사이즈의 디자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이 정도가 팔릴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공급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아주 많이 팔면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업체가 된 거죠. 데이터를 민간 사이드, 회사에서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바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데이터하고
데이터하고 요리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봤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과 사회적인 흐름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얘기를 해봤고, 그 측면에서 빅데이터 측면, 그리고 빅데이터에서도 활용하는 측면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김영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양이라 빅데이터라 하는데 히스토리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그 양은 더욱 클 텐데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히스토리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도 많은데 이걸 시계열적으로 무한정 쌓으면 사실 스토리지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스토리지 장사하는 데가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김영신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스토리지 값이 비싸거든요. 요즘에 비싼 스토리지 쓰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값싸고 싼 소프트웨어만 써야 됩니다. 값싼 소프트웨어. 값싼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빅데이터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가 많아요. 하둡, 맵리듀스, 그 다음에 하이브, 피그, 스파크, 플럼, 이게 다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오픈소스지만 그거를 약간 이제 매니지를 하려면 거기다 약간 이제 돈이 들어가서 유지보수까지 담당해서 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요. 히스토리를 무한정 쌓으면 당연히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 기관은 5년 정도 분석하면은 충분해. 그러면 5년 이상이 되면 퍼지 정책,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 삭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만큼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삭제 정책으로 가면서 사이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보관할 때 하나의 서버에만 보관하면 너무 비싸고요. 스토리지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값싼 스토리지를 여러 대, 컴퓨터 장비도 X86급 있잖아요. 쌉니다. 싼 서버를 막 10대, 20대, 100대, 막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스케일아웃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아웃. 쫙 병렬로 스케일아웃 해가지고 하면 너무 많은 돈 안 들어가고서도 대량 데이터를 저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신님 첫 번째 질문이라 엄청 반가운데 아메리카노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 요즘에는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꼭 휴지한 데이터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도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담당했는데 내 엑셀에 10만 건의 데이터가 쌓여있어. 그 데이터가 제일 좋은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하면 이거 빅데이터 분석이라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빅데이터는 그냥 고유명사의 빅데이터지 요즘엔 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하면 빅데이터 분석했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데이터 기반 행정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으흐님이라고 하세요. 업무 중에 데이터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작은 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업무 중에 데이터 인사이트를 키우려면 일단 엑셀을 실행하시면 돼요. 뭘 실행하신다고요? 엑셀. 엑셀에다가 데이터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중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의 패턴을 본다고. 패턴을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하는 겁니다. 데이터 인사이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전문 회사잖아요. 돌아다녀 보면 거의 90% 이상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만 분석해가지고 그래프만 몇 종류로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관심이 없거나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엑셀에다가 놓고 해보시면 된다. 엑셀이 조금 나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빅잼이나 아니면 태블로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도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넣으면은 조금 더 데이터가 잘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은 눈이 올 것 같아요. 굉장히 날씨도 흐리고 한데 오늘 이런 날 여러분 1시간 반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업무에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다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